살려달라고 매달리던 아들이 기적처럼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은호한테 뭐 하나 생기면 엄마 인생 끝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면 그 집안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우진이 딱 그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온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기운이 빠져 있어도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서 있던 고성이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아들에게서 보고 말았죠. 엄마, 다시 말할게요. 지은호한테 손 떼면 그날로 엄마 비밀 전부 아버지한테 가져갑니다. 산소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내면서까지 우진은 눈을 똑바로 들이켰습니다.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 흔들리며 피가 맺혔는데도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오직 어머니만 쏘아보고 있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보육원 기록, 엄마가 나랑 지은호 버렸던 그 서류들까지 전부요. 싹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감추고 싶어 하던 단어들이 아들 입에서 너무 또렷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우진아, 지금은 몸 먼저 생각해야지.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엄마가 날 잘 되게 해줬다고요? 우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인데 이상하게 웃음이 서늘하게 번졌습니다. 날 살리려고 누군가의 간을 가져왔으면 적어도 그 사람부터 지켜야 했는데요. 엄마는 그 사람까지 없애려 했잖아요. 그게 엄마 방식이래요. 고성희의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고 지나가던 간호사들 발걸음마저 멈춰지는 것 같았죠. 엄마,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진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은호가 나 살리려고 수술대에 올랐을 때 엄마는 동시에 그 애를 처리하라고 청부업자 불렀잖아요. 돈으로 사람 목숨을 정리하듯이. 그동안 한 번도 아들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고성이는 숨을 제대로 고르지도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진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엄마가 지은호, 그 가족, 주변 사람들까지 건드린다. 그날부로 엄마 인생은 끝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엄마도 알죠.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거요. 우진아,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여자? 우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입으로 그 말할 자격 없어요. 어릴 때 우리 둘 다 버린 건 엄마잖아요. 그 여자, 그 애. 그런 말 할수록 엄마만 더 초라해집니다. 조용하던 병실 공기가 불붙기 직전의 수처럼 뜨거워졌다가 곧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아들이 내뱉는 말이라 믿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이제부터 엄마가 정해놓은 착한 아들 역할은 못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은호 편에 서겠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싫어해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진은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있는 누군가가 몰래 두고 간 사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육원 앞 낡은 담벼락, 붉은 원피스를 입고 울고 있는 꼬마아이. 고성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아 하던 장면이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죠. 며칠 뒤 기적처럼 회복 속도를 올린 한우진은 결국 퇴원을 허락받았습니다. 보통 재벌가 아들이라면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갈 법도 했는데요. 우진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고급 저택이 아니라 작은 골목길 끝에 있는 반지하 직전의 단층 집이었습니다. 정순이가 평생 모아온 살림이 빼곡하게 들어찬 좁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철컥 대문이 열리자 지은호가 마당 쪽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수술 이후라 살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요. 특유의 씩씩한 미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우진아! 지은호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다음 순간 한우진이 거의 달려들다시피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야, 지은호,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우진은 지은호의 어깨를 부여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온몸이 흔들리고 있었죠. 아니, 동생감 받자고 그렇게 울던 거 기억나? 그때 나 속으로 진짜 빌었거든요. 쟤만 살려달라고. 근데 엄마는 또 널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 생각만 하면.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하며 울먹이는 오빠를 보면서
지은호는 한 손으로 그의 등을 퍽퍽 두드렸습니다. 야, 한우진. 너 원래 이렇게 질척거리는 애였어? 숨 좀 쉬어. 얼굴 다 젖잖아. 입으로는 투덜거렸는데요.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나 멀쩡해.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회복력 괜찮대. 그러니까 괜한 죄책감 같은 거 가지고 살지 마, 알았어? 은호야, 내가 어떡해. 너 안 살았으면 나 진짜 평생 후회했을걸. 오빠 없어서 어떻게 살았겠냐. 그러니까 이제 된 거야. 서로 한 번씩 목숨 비쳤으니까. 남은 인생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럼 공평하잖아. 부엌에서 나오다가 두 남매를 보고 눈을 비비듯이 멈춰 섰습니다. 인생 동안 감당해야 했던 서름과 걱정들이 그 한 장면에 다 스쳐 지나간 듯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애들 둘 다 살아나와줘서 고맙지 뭐. 정순이의 목소리도 어느새 울컥해 있었습니다. 지강호 역시 거실 문틈에서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나도 끼면 안 돼. 툭 튀어나온 지강호의 목소리에 분위기가 잠깐 가벼워졌습니다. 너는 일단 사고 안 치는 것부터 시작해라. 지은호가 퍽하고 동생의 등을 쳤는데요. 지강호는 괜히 코를 훌쩍이며 우진을 흘겨보았습니다. 쟤는 태어나자마자 재벌집 아들이었는데 왜 나는?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뭔가가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었죠. 퇴원 후 며칠 동안 한우진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한 곳만 향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 스튜디오 J였습니다. 당연히 회사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 아들이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데 직원 식당에서 밥까지 같이 먹고 있으니 말이죠. 지역이 형, 우리 은호 좀 덜 굴려요. 아직 회복 중인데 도면 3개씩 던져주면 어떡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진이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이 지역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피곤한 듯 웃었죠. 회장님, 아드님, 여기서는 보호자 자격으로 항의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아들 아니고요. 지은호 쌍둥이 오빠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죠.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들이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호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한우진. 회사에서 그런 말 좀 하지 말랬지. 나 팀장이야, 팀장. 그래서 하는 말이지. 우리 팀장님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혹사당하는 거 부당노동 아닙니까? 이 팀장님은 너희 선배야. 이 지역이 슬쩍 한마디 얹었습니다. 지역의 옆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박성재는 그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그랬는데 마음은 꽤 복잡했죠. 성재는 누구보다 먼저 지은호가 박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 박영나 그리고 절친 이지혁 그 사이에서 이 모든 비밀을 조용히 조율해 온 장본인이기도 했고요. 우진아. 성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성재 형. 너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 아버지께 보고 드릴 거 하나 있는데 같이 가자. 아, 그거? 로비 리모델링 건? 그래. 지은호 팀장 건 말이야. 이지혁과 지은호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성재야, 아직 그 얘기는. 야, 너 진짜 그걸 아버지께 올리려고. 지혁과 지은호가 동시에 말을 꺼냈는데 성재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구는 감추고 싶겠지. 근데 누군가는 드러내야 바뀌는 거거든. 아버지 회사 로비에 제대로 된 사람 이름 한번 꽂아보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우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빛났습니다. 지금까지 늘 엄마 편에 서 있던 아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석 회장 집무실. 성재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본사 로비와 임원층 리모델링,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맡길 디자이너 리스트. 그 가운데 가장 위에 적힌 이름이 지은호 팀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친구는 지난번 별장 리모델링 때도 직접 보셨죠? 현장 장악도 좋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이번에 회사 이미지 새로 입히려면 솔직히 이만한 사람 찾기 힘듭니다. 박진석은 잠시 시선을 내리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장 공사 때 그 친구 기억나? 땀 흘리면서 일 잘하더구먼.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고성이가 거의 들이닥치듯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요.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 공기를 쪼개듯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이라지만 하청업체 직원이잖아요. 본사 로비, 임원실 공사를 맡길 정도 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회사 알아보면. 어머니. 조용히 듣고 있던 한우진이 그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싫으세요? 실력 있는 사람 쓰겠다는데. 혹시 그 사람이 여기 오는 게 엄마한테는 불편한 이유라도 있어요? 짧은 질문이었는데 고성희의 손끝이 야릇하게 떨려버렸습니다. 그 반응을 놓칠 사람이 아니었죠. 박성재도 우진도. 괜한 오해하지 마. 난 그냥 회사 품격 생각해서. 아버지. 우진이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지은호 팀장 찬성입니다. 이 회사 로비에 진짜 일을 아는 사람이 한 번쯤 이름 새겨도 되잖아요. 박진석은 두 아들의 시선을 번갈아 본 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았다. 그 친구한테 맡겨보지. 성재 내가 총괄해. 대신 품질은 내가 책임지고. 네 아버지. 그 답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그 장면을 바라보던 우진의 눈빛에는 아주 옅은 승리감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수는 성공이네, 지은호. 며칠 뒤 본사 로비 공사 현장. 안전모를 눌러 쓴 지은호는 도면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 위를 하루 종일 오가면서 공사팀과 세세하게 맞춰보고 있었는데요. 저기 기둥 조명각도 좀만 더 올려주세요. 낮에는 자연광 들어오니까 밤에 그림자 생기지 않게요. 현장 기사들이 예, 팀장님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한낮 햇빛이 유리벽을 따라 내려오는 와중에 박진석 회장이 예고 없이 현장에 들렀습니다. 비서실도 몰랐던 방문이라 모두가 허겁지겁 인사를 했는데요. 지난번 별장 여자친구구먼. 박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장갑을 벗어 두 손으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시기로 하셨으면 미리 말씀이라도 현장이 아직 깔끔하지 못해서요. 현장이 깔끔하면 공사를 안 하는 거지. 이런데 와봐야 진짜 일을 하는지 감이 오는 거야. 박진석은 잠깐 둘러보더니 근처에 놓인 생수병 뚜껑을 직접 따서 내밀었습니다. 한 잔 마셔. 얼굴이 다 벌개졌구먼.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생수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꿀꺽꿀꺽 물을 마시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었죠. 지 팀장이라고 했지. 나이가 몇이야? 올해 30살입니다. 현장은 20살갓 넘고부터 뛰었고요. 우리 우진이랑 동갑이구먼. 이렇게 험한 데서 일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걱정 많으시겠어. 그 말에 지은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제가 도면 들고 현장 뛰어다니면 오히려 좋아하세요.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땀 흘려서 먹고 살면 된다고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 박진석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래서 엄마가 식당 하시면서 저랑 동생 키워주셨어요. 넉넉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부끄럽진 않더라고요. 엄마가 워낙 당당해서요. 조금만 더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지은호는 대충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입니다. 그 말에 박진석은 괜히 목이 메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이 묘한 인연의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고 있었죠.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이나 먹지. 그동안 수고도 했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족들도 인사하고 하면 좋잖아. 예상 못한 초대에 지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가 곧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집 언젠가는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초대받아서 들어갈 줄은 몰랐네. 잠시 망설이던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녁 무렵 박진석의 대저택. 넓은 정원과 화려한 조명이 켜진 집은 지은호가 자라온 동네와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죠.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고성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모든 느낌이 설명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모님. 지은호가 일부러 또렷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성이는 짧게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옷깃이 스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보고 엄마라고 안 부르겠다는 거지. 둘만 아는 뜻을 담은 인사가 공중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 이지혁, 박영나 그리고 한우진까지. 찌 팀장 왔네. 박성재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인공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지 팀장입니다. 현장에서 보던 옷이 아니라니까 또 다르구먼. 박진석이 농담을 던졌고 모두가 웃었지만 한 사람만 웃지 못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서 조심스레 물잔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도 공사지만 오늘은 그냥 편하게 밥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습니다. 박영란은 평소 도도한 태도와는 다르게 유난히 살갑게 움직였습니다. 팀장님, 이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조금 더 드세요. 감사합니다, 박양.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술잔도 오르지 않았는데 상 위에 잠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영나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솟구쳤다가 곧 억지로 눌린 톤으로 내려왔습니다. 손님께 언니는 무슨 언니야? 팀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아, 왜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언니 같아서요. 영나가 멋쩍게 웃었고 그때 박진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희한하네. 너가 초면인 사람한테 저렇게 붙는 거 처음 보는데. 고성이는 물잔을 덥석 집어들다가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잔 속 물이 넘칠 만큼 흔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우진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기억나시죠? 영나가 늘 그랬잖아요. 언니 있으면 좋겠다. 언니 갖고 싶다고. 지은호가 딱 자기 상상 속 언니 스타일이라 그런가 봐요. 맞아요. 영나가 빠르게 맞장구 쳤습니다. 팀장님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냥 언니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위기는 일단 그렇게 한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식사 후에 터졌습니다. 디저트까지 마무리되고 사람들은 335 정원을 걷거나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은호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막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온 그림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었죠. 고성희의 파우더룸 문을 열었을 때 지은호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은 어린아이가 보육원 담벼락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웃고 있긴 했는데 어쩐지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쯤이 좋겠다. 지은호는 거울 정중앙에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화장을 고치러 들어온 고성이가 거울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창백해진 얼굴로 사진을 움켜쥔 채 그녀는 허둥지둥 구겨 주머니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심장은 쿵쾅대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죠. 누구야? 누가 가져온 거야? 어떻게 여길? 답을 찾기도 전에 남편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손님들 다 박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집에 벌레가 어디 있어? 당신 요즘 신경 예민한 것 같구먼. 억지 웃음으로 상황을 봉합하는 동안에도 고성희의 주머니 속에서는 구겨진 사진이 서늘하게 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건은 그날 밤 정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잠시 거실 쪽으로 쏠려 있었을 때 지은호는 슬쩍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원 한켠 가로등 아래 서 있던 고성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지은호, 당신이 여길 왜 나와? 고성이는 더 이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간 자리는 도끼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감사? 비웃는 거겠지. 고성이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여유롭게 돌아다녀. 내 집인 줄 알아. 날카로운 말이 가로등 불빛과 섞여 정원을 가르듯 튀어나갔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은호는 대꾸 대신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회장님이 초대해 주셔서 온 손님일 뿐이에요. 감히. 고성이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내 인생을. 그 순간 굵은 목소리가 뒤에서 뚝 끊어놓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박진석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뺨을 올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집에서 살았지? 여보, 그게 아니고 이해가 먼저. 사모님. 이번엔 지은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아닌 잘 계산된 서러움이 알맞게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찌검은 조금 서운하네요. 맞지? 박진석이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흐르는 그때 고성이의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사진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몹시 떨리는 손으로 카디건 자락을 부여잡다가 그만 흘러나오고 만 거죠. 툭 하고 떨어진 사진 한 장이 땅 위를 굴러 박진석 구두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박진석이 허리를 굽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이 사진 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붉은 원피스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고성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보, 그건 별거 아니야. 그냥 당신 주머니에서 떨어진 건데 어떻게 별게 아니야. 이 아이는 누구야?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지은호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사진을 한번 봐도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민 손에 박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건넸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뭐가? 이 원피스. 제가 어릴 때 입고 있던 옷이랑 너무 똑같아서요.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요. 목소리는 담담했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서늘하게 박혔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목에 매단 리본 모양까지 거의 복사판이네요. 박진석이 사진과 지은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 팀장이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다고 했지? 네. 5살 때였어요. 보육원 마당에 울면서 서 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입고 있던 옷이 딱 이런 빨간 원피스였는데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네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정없이 고성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신.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이 후원하는 고아원 애라 그랬지? 그래. 내가 도와주던. 어느 고아원이야? 질문이 점점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게 이름이. 말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직 한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보육원 정문 앞. 붉은 원피스를 입은 아이를 질질 끌고 가던 자신의 손. 뒤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렸던 그 순간. 여보. 박진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아이 누구야? 대답하지 못하는 고성희를 보면서 지은호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어색한 웃음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건 거의 선언에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박진석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고성희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식탁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자주 흘렀고 영란은 괜히 눈치를 보며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작 가장 담담한 사람은 한우진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잠은 잘 와요?
아침 식탁에서 우진이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사진 한 장 때문에 이 정도로 흔들리면 진짜 큰 것들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요. 미리 건강 챙기셔야죠. 우진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엄마가 우리한테 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은 양반입니다. 우진은 그날 저녁 지은호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호 옆에는 박영나와 이지혁까지 앉아 있었죠. 네 사람의 얼굴에 비친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해야지. 우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쌓아 올린 거 우리가 쌓아 올린 걸로 덮어야죠. 지은호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 편 여기 다 모였네. 이지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소송 관련해서 법무팀이랑 얘기해봤어. 고성의 이사장이 빼돌린 비자금 계좌, 회사 돈 유용한 흔적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재가 다소 늦게 도착해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어느 정도 선까지 보여드릴지만 정하면 돼. 성재 형, 아버지 상처 너무 크게 내면 안 돼요.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평생 같은 상처였으니까. 자기가 버린 줄 알고 살았던 자식이 사실은. 알아요. 지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화 안 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까지 원망 돌리고 싶진 않아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나 버리고 우진이 버리고 영나 언니까지 마음대로 휘두른 사람. 영나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 언니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함부로 대했었더라고요. 그게 제일 미안해요. 이제 알았잖아. 지은호가 영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뭐 했는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테이블 위 가운데에 한 장의 종이가 조용히 올려졌습니다. 보육원 기록 사본, 유전자 검사 결과, 고성이의 서명과 지문이 찍힌 옛 서류들. 그리고 붉은 원피스 사진. 이 네 가지면 엄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한 가지 더 안 했잖아요. 뭔데? 성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우리가 먼저 말하는 거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듣게 하기 전에. 지은호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도망가는 건 끝내야죠. 그날 밤 박진석의 서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우진과 박성재, 그리고 지은호. 세 사람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이게 다 뭔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던 박진석은 어느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여기 적힌 이름이. 그가 시선을 들었을 때 지은호가 정면에서 맞받았죠. 네, 회장님. 제 이름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딸이더라고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진석의 눈가가 붉어졌다가 곧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진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저랑 지은호를 보육원에 버리고 혼자 여길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모르는 동안요.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증거는 여기다 있습니다. 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더 나쁜지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입니다. 서재 문 밖 복도 끝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숨죽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그녀는 서재 안대화를 거의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악착같이 벽을 짚고 버티고 있었죠. 안 돼, 아직이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든 돌려 세워야 해. 하지만 이미 커다란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이사회에는 예상치 못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의 비자금 의혹, 공금 유용, 자금 세탁 정황. 이 지역이 법무팀과 함께 추적해온 자료들이 하나둘 올라왔고 그 가운데는 박성재가 캐낸 증거들도 섞여 있었죠. 회의장 밖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야? 이사장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박 회장님,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실 것 같던데. 그 복도 한쪽 끝, 창가에 서 있던 지은호는 조용히 회사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곧 이 건물 안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터져 나올 예정이었으니까요. 핸드폰 진동이 살짝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우진 끝까지 같이 보자. 영나 언니, 나도 복도에 있을게. 지영 내가 무서우면 내가 옆에 서 있을게. 모두의 마음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핸드폰 화면을 한번 쓰다듬듯이 내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네. 그래도 혼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 순간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번들거리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술만큼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나 이렇게까지 몰아야 속이 시원했어. 지은호를 스쳐 지나가며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끝까지 간 것뿐이에요. 그 말에 고성희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가 결국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자리라는 것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고 가족들은 새로 짜여지는 관계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한우진은 이제 더 이상 엄마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는 대신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경영 수업을 받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처럼 지은호가 서 있을 거였고요. 박영란은 언니와 다시 얻게 된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로 언니 갖고 싶었거든. 하고 웃으면서요. 이지혁과 박성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가족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은 일로, 한 사람은 감정으로. 그리고 고성희. 그녀의 몰락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에야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드러나거든요. 지금 그녀가 악착같이 붙잡으려 하는 것은 돈일지, 자리일지, 아니면 늦게라도 붙잡고 싶은 가족일지. 그건 아직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부터 펼쳐질 화려한 날들의 진짜 복수는 지금까지와는 급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버려졌던 아이가 버린 어른의 삶 전체를 되돌려 세우는 이야기. 그 안에서 서로를 지켜내려고 버둥거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같이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기 힘들 거예요.